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1996년인 최연소 밀레니얼은 21년엔 25세가, 1981년생인 최연장 밀레니얼은 40세가 된다.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밀레니얼은 인구 7,300만 명으로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대다. 이 밀레니얼들을 한국에서는 1980년부터 95년 사이에 출생한 M세대와 더불어 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출생한 G세대까지 추가해서 흔히 MZ세대로 통칭하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700만이라고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한 34% 정도 되는 거고요. 아마 상당 기간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과 자산, 부채, 소비 등 경제 항목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밀레니얼들에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생애 주기상 소득이 정점을 찍는 시기에 다가서야 하는 지금, 우리는 대침체보다 더 심한 경제적 대재앙에 직면하여 현대 미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자, 밀레니얼들은 자신들을 부모보다 돈 못 버는 최초의 세대,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느냐 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얘기에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굶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시면 요즘 애들 배가 불렀어. 일이 힘들어서 퇴사했다는 말에 요즘 애들 통 노력을 안 해. 자, 한마디로 밀레니얼들아 그만 좀 징징대라. 힘든 게 뭔지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기성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재 밀레니얼에게 부모는 점점 더 위선적이고 공감 능력은 떨어지며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세대랄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진짜 지금의 밀레니얼들보다 힘들었을까요? 2018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의뢰한 연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순자산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20% 적다고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아서 징징대기만 한다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말은 이러한 데이터의 앞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1970년대 중후반 정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15% 사이였습니다. X세대가 대학을 졸업한 1994년의 성장률은 9.3%, 약간 낮아졌지만 타이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면 되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열심히 살면 이루지 못할 게 없었죠. 사실 너희가 어려운 시절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 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86세대나 MZ세대 모두가 배를 곰고 살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죠. 부모의 계급주의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 부모도 있었으나 소위 사라지는 중산층이 된 부모도 있었다. 시시각각 울려대는 스마트폰이나 산더미 같은 학자금 부채는 없었지만 중산층 부모들은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나마 자신이 통제를 시도할 수 있는 존재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바로 그들의 자녀였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속 사회학자였던 라루는 그 당시 미국 중산층들이 그녀가 집중 양육이라고 이름 붙인 육아법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소위 좋은 육아법으로 제시되었고 바람직하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된 양육법이었습니다. 집중 양육의 교리는 아주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아동의 모든 일정은 부모의 일정에 앞선다. 아동의 안녕, 더욱 중요하게는 미래에 성공할 역량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된다.
다시 말해 아동의 일상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훗날 일터에 진입할 때에 대비한 최적화 과정인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을 걸어다니는 이력서로 개념화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밀레니얼의 부모들 아이를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아기에게 먹일 음식은 손수 만들고 필요하면 유치원 때부터 개인 교사를 붙입니다. 자, 집중 양육의 틀 안에서 아동은 풍부한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배웁니다. 취미 활동은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도록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 익힙니다. 삶의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맨 마지막 종착지인 취업 이력서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의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쟁취하기에 충분한 연봉을 얻는 인재가 된다는 목표 아래 아이들은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 학생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의사들, 변호사들, 경영 컨설턴트들입니다. 저자는 부모인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런 성취지향적인 육아 방식이야말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번아웃으로 몰아넣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끔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입 준비를 위한 밀레니얼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친구라면 절교한다. 이력서에 한 줄을 보탤 수 없는 활동이라면 그만둔다. 이력서의 가치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한다. 하지만 부모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킨 탓에 밀레니얼들은 자유롭게 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호기심과 독립성이 부족하면서 또래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됐죠. 저자는 이 때문에 밀레니얼들이 자아감이 부족한 그런 어른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애를 써서 딴 대학 간판이 옛날과 다르게 결코 중산층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졸자가 흔한 요즘은 직업에 필요한 학력, 그 이상을 갖추는 과잉 교육을 받느라 대출금에 허덕이면서 후회하는 밀레니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구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2007년 12월과 2009년 10월 사이의 실업률은 5%에서 10%로 2배 상승했고요. 총 고용 인원은 무려 8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경기 침체는 많은 면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처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졸업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난 80년을 통틀어서 사상 최악인 취업시장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밀레니얼들은 당장의 폭풍우를 피하고자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2년 혹은 6년이 지나서 수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다시 구직시장에 나타났지만 그동안 직업시장과 전망은 그리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또 이들은 확고한 직업적 목표가 없고 게으르다고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밀레니얼들은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중요치 않은 채 그저 일하게 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급급해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산업 전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기회를 얻기 위해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에게 열정이 있는 만큼 더 일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임금이나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는 수시 채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은 최근 공채 규모를 점점 줄이고 소위 수시 채용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직무에 골고루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인적성 필기시험, 그런 거 대신 수시 채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위 직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시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 경험 그리고 지식입니다. 자, 많은 취준생들은 수시 채용 제도가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력직에게 현저하게 유리할 것이라 걱정을 합니다. 더욱이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경험할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또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돼버립니다. 아마 이런 구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력 있는 신입, 정규직도 아닌 인턴을 구하는 광고에 2에서 4년 경력을 가진 졸업 예정자를 구합니다. 자, 졸업 예정자라면 대학생인데 어떻게 2년에서 4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자, 결국 우리나라 MZ세대 취준생들은 정규 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인턴 생활을 경험하며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쌓고 채용 소식을 들려오는 그런 날을 수시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때문에 인턴십이 열릴 때마다 지원자 수천 명이 몰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인턴십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시스템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로를 유능함으로 포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 광고는 수척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기적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의 사진 위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점심으로 커피 한 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본다. 수면 부족은 당신이 택한 약이다. 당신은 해내는 사람이니까. 이 광고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해내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지나쳐라고 알려주는 몸의 모든 신호는 무시한 채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한 잔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과로의 이데올로기가 어찌 치명적이고 만연한지 우리는 과로의 한복판에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건 온전히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맞은 인생 팁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탓한다. 그릭 같은 자기개발책들이 거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이유다. 하지만 MZ세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것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자, 몇 년 전 알리바바의 마윈은 996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신화라고 불리는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의 내부 행사에서 만일 당신이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을 일하려는 직원은 필요 없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996이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중국 IT 기업 문화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러한 마윈의 996 발언에 중국의 밀레니얼들은 크게 반발하여 자본가의 참모습을 드러냈구나 라는 비판을 했고요. 마윈 회장의 SNS 조회수가 3억 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마윈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밀레니얼들은 근무 시간이 곧 열정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애들의 작가는 좋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놓는데요. 우리는 필패하도록 설계된 전투에서 몇 년을 더 싸웠다. 복지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400달러씩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을 어깨에 지고 살다 보면 열정은 때려치우고 돈이나 주쇼. 즉, 좋은 직업은 당신을 착취하지 않으며 당신이 싫어하지 않는 업무라는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은 어떨까요? 요새 MZ세대의 화두는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입니다. 40세 이전에 20억 원을 혹은 연 지출의 25배를 모으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하죠. 보통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이 주가 되는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자, 때문에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 책들이 저희 서점의 경영경제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독식하고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의 화제는 업무가 아닙니다. 주식, 코인 같은 재테크가 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을 결정해온 시험 기반 능력주의를 돌파하려는 우리나라 MZ세대의 반란이자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인스타그램은 큐레이션을 거친 인생이다. 밀레니얼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물건이나 소유물보다 그곳에 그려진 경험들에 대해 훨씬 더 큰 질투를 느낀다.
가장 큰 질투를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일과 여가 사이에 완벽한 평형을 이룩한 것처럼 암시하는 포스트들이다. 우리는 SNS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서사로 만든다. 이것이 인터넷에 끌려다니는 밀레니얼 인생의 현실이다. 휴대폰, SNS가 메신저와 이메일, 그리고 앱을 통해서 회사가 밀레니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점은 전시입니다. SNS가 삶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점,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SNS에서 자신의 일상이나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노출하는 밀레니얼들이나 MZ세대 젊은이들. 왜 그럴까요? 인정욕입니다. 삶의 목적이 SNS 전시를 통한 인정욕이며 다른 사용자와 벌이는 인정 경쟁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부를 창출하고 또 그렇게 모인 돈은 다시 권력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13년에 뉴욕 사교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모두를 속인 애나 소로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나 소로킨은 맨하탄의 고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고가의 명품을 휘감고 스스로를 독일에서 온 거액의 상속녀라고 소개합니다. 시간당 수백 달러의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세계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각종 행사장에 초대받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녀는 사실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라이프를 시작한 그녀의 SNS는 부러움을 자아내는 고가의 물건들과 상류층만 접할 수 있는 장소, 음식 등으로 채워졌고 금수저의 증거로 인정받았던 것인데요. 자, 밀레니얼들의 사회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서 이들이 SNS의 금수저, 소위 인싸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일상을 보면서 느꼈던 이 불행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쟁에서는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고요. 즉 SNS가 MZ세대의 심리적인 압박을 극대화한 거죠. 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한심하게 여기는 것과 딴판으로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쟁취하기에 세상의 경쟁은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열하고 구조적인 불평등 역시 너무 커져버린 암울한 상황입니다. 밀레니얼들은 폄하당했고 오해받았으며 애초에 실패하게끔 설계된 상황에서 애를 쓴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혹사시킬 인내심과 적성과 자원이 있다면 우리에겐 분명 싸울 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작가는 밀레니얼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자. 우리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훨씬 덜 필요하고 생생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평생을 시달린 번아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아와 마주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